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18화는 거품 경제입니다. 한엽님, 뭔가 수상한데요? 왜 뭐가요? 이렇게 엉거주춤하시죠? 짜잔! 웬 튤립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가 미소님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18번째 회차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우리 자축 한번 합시다. 박수! 근데 진짜 여태껏 정말 많은 사건 일지를 파헤쳐봤는데요. 그간의 경험을 살려보자면 지금 주신 이 튤립도 뭔가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척하면 척이에요. 아이, 그럼요. 이게 그냥 주실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탐정 모드를 딱 도입해서 혹시 튤립과 관련된 경제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정답.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평소에 꽃을 좋아하는데 이 꽃과 관련된 경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신기했던 기억이 번뜩 스쳐 지나가서요. 맞습니다. 사실 튤립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가 떠오르실까요?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가 떠오르실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튤립을 볼 수 있는 곳이자 국화로도 삼고 있는 곳이죠. 요즘 우리나라 꽃시장에서 튤립 한 단 10송이 정도에 8,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미소님이 기억하고 계신 네덜란드 튤립 버블 시기에는 이 튤립 한 송이가 얼마였을까요? 정확한 가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평범한 꽃의 가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바로 1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억 6천이요? 거의 전세 가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넘버 카드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볼까요?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튤립입니다. 키넘버는 1634네요. 너무 쉬운데요? 이 튤립 버블이 1634년도 17세기에 일어났네. 네, 맞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였는데요. 튤립 파동의 시작은 1634년, 이 파동의 정점은 1637년 2월이었습니다. 튤립 버블은 최초의 투기로 인한 거품이었죠. 어쩌다가 이렇게 튤립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나요? 1609년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설립되면서 너무 빨리 돈이 돌게 됩니다. 금융업자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여러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실물 상품, 주식, 외환, 신용대출까지 손을 대다가 결국 튤립까지 투자 종목이 된 것이죠. 지금은 쉽게 볼 수 있는 이 튤립인데 그 시기에는 튤립이 굉장히 희귀했었나 봐요. 단색 튤립의 경우에는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지만 희귀한 색이나 종들의 튤립을 부유층들이 앞다퉈 찾았다고 하네요. 희귀종을 잘 키우면 돈이 되고 더 아름다운 희귀색을 만들어 더 큰 돈을 버는 등 요즘 용어로 말하면 튤테크가 되겠네요. 부자들이 앞다투어 찾았다고 하니 흔히 말하는 금값이었겠는데요? 그럼 튤립의 황금 시대는 언제 막을 내렸나요? 점을 찍은 순간 바로 또 하락세를 맞았는데요. 사람들이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새삼 깨달은 순간에 구매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식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튤립의 거래는 알뿌리의 가격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자 전체적인 튤립 가격이 도미노 넘어지듯이 급격하게 폭락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10년인데요. 키넘버는 바로 122입니다. 일단 10년과 거품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생각나는데 120이라는 숫자는 모르겠네요? 마지막 추리는 살짝 아쉽지만 초반의 핵심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1980년대 일본 거품 경제의 소멸 이후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경제 불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실 잃어버린 10년은 불황의 기간이 10년보다 길었기 때문에 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년이라는 표현이 워낙 유명했기에 그대로 정착하게 됐는데요. 이후 불황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등의 용어가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언급되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1985년 버블 경제가 시작되기 전 일본은 이미 낮은 엔화 가치와 저금리 정책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미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일본산 기업의 물건들이 엄청난 인기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에 미국은 일본에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엔화 절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1985년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에 강요한 플라자 합의에 따라 일본은 1984년 말 1달러당 251엔에서 1987년 말 122엔으로 급격하게
엔화 가치를 높였습니다. 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됐고, 이에 대응해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내수 확대 정책에 돌입했지만 경제를 유지하기엔 너무 무리였다고 하네요. 해외에서 일어난 버블 사건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이어서 국내 버블 사건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키워드의 키넘버는 2001이네요. 1997년에 IMF가 터졌으니 아무래도 국내 IMF 시기 전후로 일어났던 사건이겠네요. 네, 이때 1997년부터 2001년까지를 통상 IMF 기간으로 보는데요. 당시 연도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IT 산업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 역시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과 함께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동원하면서 IT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도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IT 기술주에 대한 성장성에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열풍이 불어닥친 후 2-3년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폭락하고 IT 산업과 주가 조작에 연루된 2000년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IT 기술주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거나 잊혀지게 됐습니다. 2001년 이 사건을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버블이 붕괴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사실 주식이 호황을 맞다가 엄청난 하락폭을 맞았잖아요. 최근 상황과 이때 닷컴 버블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금융 위기들이 역사 속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지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한계가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끝없이 성장만을 쫓는 지금의 고장난 자본주의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또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이번 2023년도 위기는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모두 위기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카드번호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키워드는 프리미엄. 키넘버는 131이네요. 이 프리미엄과 관련된 131이라 1월 31일? 그때 힌트 한번 주세요. 힌트 쓸 때 되긴 했죠, 그죠? 오랜만에 들으니까 은근 또 반갑기도 하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혹시 131%의 수익률? 표정을 보아하니 이것도 정답은 아닌가 보네요. 근데 어떤 표정을 지었지? 저 이제 또 탐정 모드가 끝나가나 봐요. 빨리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궁금해하시니 저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바로 범죄 수익 131억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뻔한 키넘버 아닌가요, 이거?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죄 수익이 아닌 범죄 수법입니다. 범죄 일당들은 가상자산을 송금하여 차익을 얻는 사기를 저질렀는데요.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업체 계좌에 달러화를 송금해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에 전송해 매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 지금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김치 프리미엄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코인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 대략 3에서 5% 정도일 때 전체 송금액 4조 원 기준 1,200억에서 2,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가 이 해외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세계 시장보다는 작고 또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상자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기관 등 전문 시장 참가자가 없어서 대량 공급이 어렵고 투자자들은 송금 한도와 해외 거래소 가입 제약이 있어서 이 가격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어김없이 돌아온 이 시간. I'm ready.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과연 그렇게 쉽게 문제를 냈을까요? 아니 이렇게 저 정답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럼 한유님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과연 쉽게 냈을 건지 오래 걸리시네요. 많이 돌려놓으셨네. 과연 그렇습니다. 전 문제를 쉽게 내요. 반전이 없네요. 그럼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짠. 어? 들어있는 게 반전인데요? 이거 우리가 흔히 먹는 소금이네요? 네, 이제 시간을 돌려서 500년 전 조선시대에 소금이 곧 돈이자
경쟁력이 되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이 소금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 정도였다고요? 바로 정조 7년에 일어난 염해전 사건인데요. 과거 소금이나 젓갈을 파는 가게인 염해전은 돈이 매우 많이 벌리는 가게였습니다. 일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이렇게 소금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마포 사람들이 왕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왕에게 하소연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였겠는데요? 염해전은 300년 동안 마포에 있는 가게였는데요. 해화에 사는 주민들이 빌려가서 가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화 주민들은 염해전이 성균관에 있는 미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염해전 가게 하나를 가지고 6년간 백성끼리 싸워서 왕까지 골치가 아프게 된 사건이죠. 아니 소금으로 6년이나 싸움을 했다니 염해전이라는 곳이 정말 소금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나 보네요. 현재도 과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 유통을 둘러싼 운영권과 상권의 분쟁을 보았을 때 조선시대에도 큰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고군분투했다는 점이 새롭지 않으신가요? 점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또 사람들은 돈이 되는 투자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나만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보는 시야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도 유쾌하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에도 그날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비나나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